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2025년 9월 23일자 최신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사업 내용부터 재무 상태, 최근 주가 흐름과 뉴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아주 꼼꼼하게 담겨 있어요. 혹시 에이프릴 바이오 투자를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요즘 바이오 기업들 어떻게 분석하나 그런 게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에이프릴 바이오의 현재 상황, 또 미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좀 짚어보고요. 특히 투자할 때 뭘 봐야 할지 그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전날 주가나 재무, 경쟁력까지요. 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정말 상세하더라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이 기업을 기술력부터 재무 건전성, 또 성장 모멘텀,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아주 균형 있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 그걸 좀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에이프릴 바이오 분석. 자,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그 핵심 기술부터 좀 알아보죠. 자료에는 난치성 질환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핵심은 SAFA라고 불리는 이 회사만의 플랫폼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약물의 체내 반감기, 그러니까 약효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입니다. 혈총 알부민이라는 우리 몸속 단백질에 약물을 딱 붙여서 주사 횟수는 줄이고 약효는 길게 가게 만드는 거죠. 아, 잠깐만요. 주사 횟수가 줄어든다. 이거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훨씬 편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투약 편의성을 확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요, 이 SFA 기술로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임상 초기 단계,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에서 기술 자체를 다른 회사에 파는 소위 기술 이전 LO 방식입니다. 직접 약을 끝까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기술 씨앗을 파는 모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이 SFA 기술 말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없나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죠? 기존 SFA 플랫폼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리맵이라고 항체 하나로 여러 질병 타겟을 동시에 잡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또 웰라바디라고 해서 약효 지속 시간을 훨씬 더 늘리는 초장기 지속형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항암 분야로도 좀 넓혀가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신약 후보 물질 하나하나 파는 걸 넘어서 이 SFA나 리맵 같은 플랫폼 기술 자체를 라이센싱해서 수익 모델을 좀 다각화하려는 전략도 있네요. 이거 꽤 흥미로운데요? 네, 플랫폼 기술 자체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으려는 시도죠. 근데 뭐랄까, 현재로서는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핵심 파이프라인들, 얘네들의 임상 성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룬드백에 넘어간 APB-A1. 이게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 후보고요. 또 미국 에보뮌에 이전한 APB-R3,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후보.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특히 얘네들 임상 결과 발표가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정말 인상적인데 이게 그럼 실적으로 돈으로 잘 연결되고 있나요? 재무 상태 한번 보죠. 보고서 보니까 흑자 전환했다는 게 딱 보이던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죠. 2024년 2분기에 그 미국 에이보뮌으로 기술 수출한 APB-R3 계약급이 들어왔어요. 이게 반영되면서 상반기에만 매출이 207억 원, 영업이익은 1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 상장했으니까 딱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죠. 와, 상장 2년 만에 흑자 전환이면 바이오 기업 치고는 상당히 빠른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일회성 기술료 수입이면 장기적으로 괜찮을까요? 현금은 좀 넉넉한 편인가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이번 흑자는 기술 이전 계약금 영향이 크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계약금 덕분에 현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다는 점이에요. 202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만 870억 원 정도 되고요. 유동 자산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부채는 다 합쳐서 225억 원 정도. 그래서 부채 비율이 13.58%. 굉장히 낮아요. 부채 비율 13.58%요? 와, 보통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R&D 비용 때문에 부채 많거나 증자 자주 하는 걸로 아는데
이 정도면 진짜 낮은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초기 바이오텍이랑 비교하면 재무 구조가 아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술 이전으로 확보한 현금 덕분에 앞으로 임상 시험이나 다른 연구 개발에 들어갈 자금 부담이 확 줄어든 겁니다. 당분간 자금 걱정 없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셈이죠. 재무가 탄탄하다니 일단 안심이 되네요. 그럼 시장에서는 에이플 바이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PBR, ROE 같은 지표들 좀 볼까요? 자, 2025년 9월 23일 기준으로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은 7.03배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한 7배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7배요? 솔직히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게 그냥 거품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뭘 보고 이렇게 높게 쳐주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만큼 이 회사의 세이프어 플랫폼 기술이랑 지금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들의 미래 가치, 그 성공 가능성에 기대를 크게 걸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현재 자산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성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 흑자 전환하면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무려 61.31%까지 올라갔어요. 작년에 주주돈으로 이익을 얼마나 냈나 보여주는 건데 아주 높은 수치죠. 2024년 예상실적 기준으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은 한 29.5배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도 결국 미래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라고 봐야 합니다. 와, 지표들을 보니까 시장 기대감이 정말 뜨겁네요. 주주 구성은 어떤가요? 안정적인 편인가요? 혹시 경영권 분쟁 같은 위험은 없을까요? 창업자인 차상원 대표이사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합쳐서 한 20.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한 2% 정도 되고 최근 일주일 데이터를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16만 주 넘게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한 3개월 동안 이 회사 주가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뉴스들은 뭐가 있었나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경쟁사의 임상 성공 소식이었어요. 9월 17일에 나온 뉴스인데 아폴로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아토피 치료제 임상 2회 이상에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약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APB-R3랑 똑같은 기전, 그러니까 IL-18 억제라는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경쟁사가 같은 방식으로 성공했다고요? 그럼 에이프릴 바이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 아닌가요? 경쟁자가 먼저 앞서 나간 거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IL-18 억제라는 치료 방식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걸 경쟁사가 증명해 준 셈이잖아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의 APB-R3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진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하고요. 그거 말고도 9월 16일에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행사에서 차세대 기술, 그 위맵이랑 VLA 바디 공개하면서 미래 비전 제시한 것도 주목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핵심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 이건 7월부터 계속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같은 것도 중요할 텐데요. 바이오 기업은 특히 그렇죠. 당연하죠. 정부가 바이오 산업 키우겠다, R&D 지원 늘리겠다, 신약 허가 절차 간소화하겠다, 이런 정책들은 다 좋은 거죠. 특히 요즘 중증이나 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에이플 바이오처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에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보통 어떤 테마주로 엮이나요? 주로 플랫폼 기술 보유 바이오텍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기술 수출 이런 테마로 묶이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른 회사 기술을 사들였다는 소식이나 경쟁 약물 임상 결과가 좋거나 나쁘게 나올 때 주가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최근 주가 움직임 좀 더 자세히 보죠. 어제 2025년 9월 23일 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보고서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어제 종가는 22,950원, 전날보다 650원, 그러니까 2.25% 상승 마감했어요. 근데 장중 흐름을 보면 정말 아찔했죠. 오전에 최고 31,900원까지 갔다가 오후에는 29,050원까지 밀리기도 했으니까요. 하루 변동폭이 거의 10%에 달했던 셈입니다. 와, 2.25% 올랐지만 변동성이 컸다는 건 뭔가 매수랑 매도 힘겨루기가 엄청 치열했다는 뜻이겠네요. 기술적 분석 차트상으로는 어떤가요? 보고서에 첨부된 차트를 보면요.
7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가 9월 들어서 더 가팔라진 모습이에요.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놓인 정배열 상태로 쭉 우상향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강세 흐름이죠. 다만 어제처럼 장중에 확 올랐다가 밀려서 끝난 윗골이 긴 음봉 캔들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좀 팔려는 압력이 있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도 결국 상승 마감했으니까 아직은 매수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그렇게 주가가 막 위아래로 흔들린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일 나온 특별한 뉴스라도 있었나요? 어제 주가 급등락을 바로 일으킨 새로운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최근에 계속 쌓여온 핵심 파이프라인, 특히 아토피 치료제 후보 APB-R3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임상 성공 기대감이 계속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경쟁사 임상 성공 뉴스가 투자 심리를 계속 좋게 만든 거죠. 실제로 어제 오전 9시 8분쯤에는 주가가 전날보다 10% 넘게 확 올라서 33,300원이 됐는데 이때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아, VI 발동. 주가가 너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릴 때 잠깐 거래 멈추는 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급락할 때 투자자들이 잠시 좀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장치죠. 어제 VI 발동은 어떤 특정 뉴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IL-18이라는 치료 타겟에 대한 기대감이랑 임상 성공 가능성에 베팅하는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지만 또 동시에 이익 실현하려는 매물도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에이프릴 바이오가 시장에서 가진 경쟁력? 이건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그 자가 면역 및 염증 질환 분야에서 사파 플랫폼 기술을 써서 기존 약들의 효과나 편의성을 개선한 지속형 바이오베터 개발에 딱 집중하면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고 있어요. 대표 파이프라인인 APB-A1, 갑상선 암병증하고 APB-R3, 아토피, 둘 다 이 사파 기술 기반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임상 데이터들이 괜찮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APB-R3 같은 경우는 경쟁 약물로 꼽히는 GSK의 유사 치료제랑 비교했을 때 부작용은 좀 줄이고 생산 비용은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강점 말고 다른 경쟁력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사업 경험이라든지 시장 환경 같은 거요? 당연히 있죠. 덴마크 룬데벡 같은 글로벌 제약사랑 이미 큰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성공시킨 경험, 이거 자체가 대단한 경쟁력입니다.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이 계약들로부터 앞으로 추가적인 마일스톤, 그러니까 단계별로 기술료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에이프릴 바이오가 집중하는 자가면역 염증 질환 치료제 시장 자체가 연평균 9.4%씩 꾸준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이것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죠.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회사의 미래 사업 발전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룬드벡과의 성공적인 기술 이전 경험으로 기술력은 일단 검증됐다고 봐야 하고요. 임상 단계에 있는 유망한 후보 물질들이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SAPA를 더 발전시킨 리메 플랫폼으로 다중 타겟 치료제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준비하고 있죠. 여기에 글로벌 파트너십 기회도 계속 찾고 있고 시장 자체도 크고 있으니 전반적인 미래 전망은 꽤 밝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관점으로 돌아와서 이 보고서는 그래서 사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어떤 제안을 하고 있죠?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강조합니다. 바로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에요. 7월 이후에 두세 달 만에 주가가 2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과열 부담이 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막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살짝 떨어질 때를 이용해서 나눠서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작정 사지 말고 타이밍을 좀 보면서 나눠서 들어가라는 거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수, 핵심 모멘텀은 뭐라고 짚어주고 있나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연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APB-R3의 임상 이상 결과 발표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확 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참고로 보고서에서는 1차 매수 고려 구간으로 26,000원에서 27,500원 사이, 그리고 2차 구간으로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24,000원 부근을 기술적인 지지선으로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언급을 했네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절대 투자 추천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어요.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가득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을지 이것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어떤 점들이 가장 우려될까요? 뭐니 뭐니 해도 바이오 기업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임상 개발 리스크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 보여도 신약 개발이라는 게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만약 핵심 파이프라인인 APB-A의1이나 APB-R3 임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한다면 주가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임상 실패. 바이오 투자에서는 정말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 중 하나죠. 그 외에 또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임상에 성공한다 해도 FDA 같은 규제기관의 최종 판매 허가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금 재무 상태가 좋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대규모 임상을 계속하려면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금 조달 관련 위험, 예를 들어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증자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얼마나 빨리 신약을 개발하느냐, 그 성과에 따라서 시장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고 기술을 사간 파트너사 룬드백이나 에보뮴 같은 회사들이 개발 전략을 바꾸거나 중단할 가능성도 있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같은 거시경제 상황 변화나 예상치 못한 정부 규제 변화 같은 외부 요인들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독자적인 SFA 플랫폼 기술로 실제 기술 수출과 흑자 전환이라는 성과를 냈고 무엇보다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 발표라는 아주 명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교적 탄탄한 재무 상태도 좋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꽤 많이 반영돼서 단기적으로는 좀 오른 상태라는 점,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임상 결과가 늘 예상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높은 기대감과 또 내재된 위험 요인,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분석이 에이프리 바이오를 이해하고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개별 신약 후보 물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SFA나 RMF 같은 플랫폼 기술 자체를 기술 이전 LOA해서 수익을 만들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플랫폼 LOA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게 앞으로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이나 시장에서의 가치 평가 기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가진 신약 A가 성공할까 이걸 주로 봤다면 앞으로는 이 회사가 가진 플랫폼 기술 X의 잠재력이 얼마나 될까 이걸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